시험 완벽 대비. 안녕 동생들, 여러분의 생생지랍 최경일입니다. 아하. 중간기말 압축 특강 동아 남국민 교과서를 완벽하게 공략하기 위한 대작전. 자, 오늘 지금 여기 우리 1강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친구들. OT로 만족하지 않고 진짜 시험 완벽하게 공략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용기 내주신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요.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그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제가 손바닥 짝 하고 마주치는 이 환상의 하모니로, 그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험 완벽하게 공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등고잡이의 정신이다. 우리는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대충 80점 받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길에는 말이에요. 아주 천천히 낮은 곳부터 한 단계 스텝업 할 필요가 있겠다. 그쵸?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등고잡이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1강 같이 힘차게 열고, 그쵸? 마침내 시험 정복할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좌는 자료실에 교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 핵심 개념을 쑥쑥쑥 뽑아가지고 간추린 개념 교환과 그리고 문제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교환 다운받으시고요. 출력하신 다음에 미리 조금 예습하시고 그리고 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OT에서도 강조드린 것처럼 그냥 이 강좌만으로 100점을 받을 수는 없어. 여기에 여러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더해지셔야 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완벽함을 더한다랄까? 미장센 같은 거지. 완벽함을 더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마침내 100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으로 딱 그냥 한번 들었다고 해서 됐다, 이게 아니야. 알겠지?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정성이 더해져야 된다. 시험 치르는 바로 그 직전까지 말이에요. 그 치열함과 그 정성스러움이 우리 친구들을 만점의 길로 안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 자, 1회 첫 번째 소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고잡이 1단계 같이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많은 어떤 많은 중학교에서 동아 남국민 교과서를 채택한 많은 중학교에서는 1회 첫 번째 소단원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감히 한번 예상해 보건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중학교에서는 대단원 1과 대단원 2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또 거기 안에 또 충분히 출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 충분히 낼 만한 그런 작품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이렇게 적당하다, 시험 문제 만들기 용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순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첫 번째 소단원인 1단원 만남, 설레는 시작, 그리고 1회 첫 번째 소단원 문학의 표현,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1회 첫 번째 소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하냐면 문학을 공부할 거예요. 문학 작품을 공부하게 됩니다. 문학 작품은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기 좋아해요. 가르칠 때도 재밌거든. 그러니까 뭐 설명문, 논설문 뭐 그런 것들도 국어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실제로 학교 선생님이고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건데 재미가 없어요. 물론 선생님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근데 문학 작품이 조금 더 가르치기 재밌죠. 막 어떤 이 얘들아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재밌는 요소들이 중간중간 많아가지고 공부하기도 좋고 시험 문제 만들기도 좋아요. 그 부분에서 뭐 여기서 어떤 표현법이 사용됐냐, 뭐 이런 것들도 빈출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문학 작품이 제시되었고요. 소단원 첫 번째에서 이 소단원에서는 2개 시작품하고 1개 소설 작품이 제시됩니다. 문학하면 뭐 시, 소설, 수필, 희곡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시하고 소설 하면 문학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시하고 소설이죠. 그래서 시하고 소설이 요 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출제 될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치? 특히나 여기서 소단원명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학의 뭐예요? 표현 이라고 언급해놨죠. 제목 그냥 짓는 사람 없습니다. 제목에는 분명히 그 어떤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대표할 만한 그런 식의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짓죠. 그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 단원에서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보건데 핵심 개념은 뭐다? 이 표현법이다. 그래서 많은 표현법들이 시에서 등장할 겁니다. 이 시에서 등장하는 표현법들을 학교 선생님께서 분명히 필기해 주시면서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대들 학교의 시험 문제는. 그치? 그러니까 누구에게 더 포인트를 많이 두셔야 돼요. 선생님을 많이 보고 싶겠지만 잠깐 그 마음 고이 접어두고 학교 선생님에게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치면 안 돼. 거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약간 꿀팁 같은 걸 좀 줄까? 시험 한 2주 전부터 선생님께 뭐 단원에 대한 질의를 막 해보세요. 그죠? 단원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시험 2주 전부터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뭘 자꾸 막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냐? 뭘 자꾸 별표체라고 하시냐? 그런 것들에 이제 표시를 좀 잘해두면 시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그지? 그리고 이제 정말 막 센스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조금 약간 영리한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험 직전에 말이야.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봐요.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3월 작품에 어떤 부분에 이게 이런 표현법이 사용된 것 같은데 이거 맞나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요거는 이제 약간 진짜 약간 청기누설 같은 건데 우리 친구 잘 들어요. 그렇게 이제 질의를 했을 때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 선생님이 막힘없이 술술 얘기한다? 시험 문제 출제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기간에는 온통 그냥 모든 신경이 거기에 가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듣자마자 그냥 바로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힘없이 막 술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뭐였더라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보는 거는 혹시 출제가 안 됐을 가능성도 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런 어떤 그 미세한 태도의 차이를 두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공략하는, 그죠? 선생님이 어떻게 출제했을까를 공략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물론 이런 사실을 다 아는 노련한 최경일 선생님은 모르는 척 하면서 넘기기도 하지만, 그죠? 그렇게 그대들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튼 이 표현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작품을 보시면서 중요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린 여기서 3개의 작품을 배울 거예요. 명료하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시 2작품 3월 새로운 길, 과학, 그 다음에 소설 1작품 소나기라는 작품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오규현 작가의 3월이라는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에서의 제목도 분명히 어떤 남다른 의미가 있죠. 그렇죠? 3월이라는 시기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싫죠? 야, 겨울방학 다 끝내고, 그죠? 이제 4월 되면 학교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뭔가 조금 아쉽기도 하고, 겨울방학의 어떤 미진함 이렇게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또 싫기도 하겠지만 또 새로운 학교를 간다라는 어떤 설렘 혹은 기대감, 친구를 다시 만난다라는 그런 어떤 반가움, 이런 것들도 한 10% 정도는 있지 않을까? 너무 선생님 생각대로 했나요,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꼬꼬마 친구들은 새로운 학교로 가면서 기대감과 설렘 이런 것들이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이제 교복을 입잖아요, 그죠? 교복도 입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안 입었었는데,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뭔가 뿌듯함, 부모님께서 그대들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뭔가 좀 막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될 것 같아. 이제 중학생이라니, 그죠? 뭐 이런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그대들 등교할 때 뒤에서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그죠? 손 반갑게 기쁘게 흔들어 주시고요. 3월이라는 시기는 그런 시기죠. 봄,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뭔가 약동하는, 그치? 그래서 제목에서 일단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입니다.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에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 영어로 오죽하면 스프링이라고 했겠습니까? 덩덩 튀니까 이제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럴 정도로 봄의 어떤 그 완연한 어떤 그 봄의 이렇게 생명력이랄까? 생동감이랄까? 그죠? 벙벙 튀는 그런 활력이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시에서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이미지로 그려지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거나 상징하는 경우에 전혀 없는 걸로 연결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 의미가 전혀 생각 안 나는 걸로 연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만약에 슈렉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슈렉이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한테 야, 넌 정말 슈렉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상처받겠지. 그죠? 아니야, 난 슈렉을 정말 좋아해. 뭐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뭔가를 표현할 때 기본적인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잘생겼다 혹은 예쁘다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슈렉이라는 표현으로는 잘 안 한단 말이야. 그지?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확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봄이라는 것이 단어가 어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 그죠? 아무래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죠? 이 시에서도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는 자유시, 서정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바뀔 때 뭐가 가장 많이 바뀌냐? 국어에서 어휘가 가장 많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휘 관련된 강좌 강남인강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어휘 관련된 강좌부터 미리 조금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죠? 뭐 당장 문제집을 사서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중학교 어휘에 친숙하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바뀐단 말이에요. 말이.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지만 어떻게 표현하는 이 단어, 말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아두셔야지. 이게 배경 지식이 되고 이 전장을 돌아다닐 때 이제 따당 하는 총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에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시는 형식상 자유시고요. 내용상 서정시입니다. 자, 자유시라는 말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 우리 친구들 다 풀어드립니다. 형식이 자유롭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형식이 자유롭다라는 거, 형식 자유롭구나. 근데 자유로운 게 뭐지? 이러면 이제 조금 답답하지.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는 건 뭐냐면, 자, 시가 형식이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마치 시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줄이 있으랴. 이런 식으로 아주 형식적으로 이렇게 딱 타이트하죠. 정해져 있죠. 이런 건 정형시, 별다줄이에요.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 근데 자유시는 어떻게 되냐면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냥 지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막 쓰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자유시예요. 자유시. 형식이 자유로운.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서정시라는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뭐냐면 감정, 정서 할 때 그 정입니다. 그죠? 감정, 정서. 그 다음에 서는 풀어낼 서자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시인이 시적 화자의 입을 통해서 감정을 풀어내는 거야.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정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말도 쓰고 정서라는 말도 씁니다. 그죠? 정서 거꾸로 하면 서정이죠. 그죠? 그래서 뭐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 내가 뭘 느꼈어 라는 걸 주로 이야기하는 시가 서정시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시는 자유시 아니면 서정시,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거 앞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하고 있으시죠? 우리 친구들. 교환에다가 꼼꼼하게. 그치? 그리고 여기다 적어드리는 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적어드리는 거고, 그거 아니더라도 선생님 말해서 가져가야 될 거 있으면 가져가시고. 인강의 장점이 뭡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성격은요,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적, 감정 풀어낸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감각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각. 인간의 감각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죠. 시는 글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죠. 그죠? 푸른 바다, 파도 소리, 철썩. 선생님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방금 머릿속에서 했어? 그거야 그거. 실제로 우리가 바다에 간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같은 상상을 하잖아요. 그게 감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심상을 통해서, 시에서는 심상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렇죠? 심상에는 뭐 일일이 다 깊이 들어가기 어렵지만 인간의 오감각이 일단 기본입니다. 인간의 오감각. 심이 촉후청.
심의, 촉구, 청. 인간의 오감각 기본이에요. 시각, 이게 어휘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한자 어휘 많이 나옵니다. 시각, 눈으로 보는 거, 미각, 맛, 촉각, 피부, 후각, 냄새, 청각, 귀, 듣는 거. 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 더 공감각적 심상 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시각적 심상, 미각적, 촉각적, 후각적, 청각적 심상, 앤드 공감각적 심상 이렇게 6개예요. 심상은. 알겠죠? 요것도 시에서 빈출 요소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감각적인 어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다 나오진 않고 시각과 청각 이런 것들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조금 이따 보게 될 거예요. 자, 공감각적 심상을 안 말했군요. 공감각적 심상은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감각이 동시에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푸른 휘파람 소리라는 예를 인용할게요. 공감각적 심상의 대표적인 예죠. 자, 일단 휘파람 소리라고 하면 뭐예요? 청각이죠. 근데 그게 뭐가 돼요? 푸르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야? 그러면 휘파람 소리가 푸르다라는 거야. 뭐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야, 보인다는 거야, 들린다는 거야. 그 동시에 느껴지잖아요. 공감각적 심상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감각의 전이라고 하는데 청각을 시각으로 이렇게 전이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학교에서 이번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감각적 심상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죠? 그럼에도 앞으로도 이제 나오게 될 수 있으니까 잠깐 기억해 둘 필요는 있겠지?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야기거리는 3월의 봄 눈이고요. 그냥 눈 하면은 그냥 춥고 차갑다라는 느낌도 있겠지만 봄눈 하면 또 느낌이 어때요? 뭔가 좀 따스한 느낌이죠. 그거야. 그지? 3월의 산과 들의 봄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봄의 생동감. 그죠? 그래서 이제 봄눈이라고 한다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 눈은 녹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녹으면 새싹들이 이제 파릇파릇 자라나게 되지. 그 영양분, 자양분을 얻고 나서. 그지?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3월의 산과 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봄의 생동감이다. 잡아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특징 볼게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법들이 사용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단 시상을 전개한다. 자, 시상 전개 방식의 특징인데요. 요 말이 어렵죠? 시상 전개. 어머나 시상해. 자, 시상 전개가 뭐냐면 시가 어떻게 전개, 펼쳐지느냐. 그러니까 1년부터 끝년까지 시가 어떻게 펼쳐지느냐를 시상전개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상전개 방식, 이 시가 처음부터 어떻게 펼쳐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펼쳐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 어제, 오늘, 내일 뭐 이런 것들이 시간 순서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 비유를 활용하여, 이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유법 3대장이죠. 그죠? 그래서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이 작품에 나옵니다. 그치? 이걸 활용하여 봄의 풍경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많은 표현법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봄눈이 내렸다 녹은 3월의 산과 들의 모습을 시각적, 청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심상들, 시각적, 청각적 심상 위주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연과 유견이 형식적으로 대응을 이루며, 이연과 유견이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형식적으로 대응을 이룬다라는 것은 비슷하게 반복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리듬감을 형성합니다. 리듬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지지지 그랬지 지지지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리듬감이 만들어진 거야. 뭘 반복하든 글자 수를 반복하든 뭐 표현을 반복하든 뭐 문장 구조를 반복하든 끝에 있는 소리를 반복하든 뭘 반복하면든지 리듬감이 만들어지는 거야. 1년과 2년, 1년, 2년과 5년, 6년에서 시각적 배경을 반복한다. 시간적 배경을 반복한다. 이런 것들도 리듬감을 만들어주겠죠. 그다음 의미도 살리고. 흰 눈, 파란 싹들이 시각적으로 대비된다. 흰색 눈, 파란 싹. 그러니까 흰색, 파란색 이렇게 같이 있으면 시각적으로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시각적 대비된다. 요걸 조금 어려운 말로 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께서도 아마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색채 대비라고 합니다. 요걸 색채 대비라고 합니다.
이 표현도 익숙하게 가져가면 좋겠다. 좋아. 자, 그래서 작품에 대한 기본 특징을 좀 잡아봤는데요. 그러면 실제 작품을 같이 토파보면서 샅샅이 낱낱이 살펴나가다라는 순우리말입니다. 살펴보면서 주요한 부분들을 여기 있었구나, 이거구나 라는 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년부터 보시면요. 아침부터 펑펑 봄눈이 내리다니. 1년에서는 지금 뭐가 제시되냐면 시적 상황이 제시되는 거예요. 시적 상황. 시적 상황은 뭐냐면 시적 화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시적 화자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아침부터 펑펑 내린 봄눈을 보고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로 가요? 점심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점심은 또 계속 지나가서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로 가죠. 요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뭐? 시간의 흐름. 이 시는 시간 순서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캐치. 자, 그리고 이 봄눈은 주요 제재죠. 이야기거리죠. 삼가들이 눈부시게 하얀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적화자 잠들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죠? 시적화자가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봄눈이 내렸어요. 산과 들에 여기저기에 봄눈이 내렸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하얀 이불이다라고 은근히 빗대어 표현한 거죠. 그죠? 은근히 빗대어 표현한 거죠. 이 은유법이잖아요. 은유법.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뭐뭐이냐 이런 연결어를 활용해가지고 직접 빗대어 표현한 건 직유잖아요. 아시죠? 그죠? 근데 그런 연결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은근히 빗대어 표현한 건 은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연에서는 낮잠 자기 시작했다 시적화자가 그게 아니라 봄눈이 내린 풍경을 이렇게 빗대어 표현한 거지. 뭔가 이렇게 다 눈에 덮이니까 고요한 듯한 느낌, 하얀 이불을 덮어서 잠이 든 듯한 느낌이라고. 3면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만 나직나직. 자, 이렇게 봄눈이 내렸는데 때는 3월인지라 따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소리 뭐예요? 봄눈이 녹는 소리죠. 봄눈이 녹아갖고 물소리로 나직나직. 뭔가 이렇게 막 콸콸콸 그건 아니고 그죠? 그건 아니고 조용히 졸졸졸졸졸졸졸 나직나직 뭐 이렇게 그죠?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나직나직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좀 이건 비표준어죠.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직이 원래 표준어고요. 나직이라는 건 시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약간 변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시적 허용. 시에서 맞춤법을 특별히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을 특별히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시인은 뭔가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표현 말고는 뭔가 새로운 표현을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도 좀 봐주고 그래요. 그걸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시적 허용이죠. 그래서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만 자장가처럼 뭐뭐처럼 보인다. 연결어 뭐예요? 직유죠. 표현법에 주목하면서 가는 거야. 그리고 요 자장가처럼 들린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물소리를 자장가 같다라고 빗대어 표현한 거죠.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다시 아침이 오고 해가 떠오르더니 점심 무렵에는 시간이 바뀌었죠? 다음 날 됐어요. 그죠? tomorrow. 점심 무렵에는 산과들의 쫙 깔린 이불을 모조리 걷어가 버렸다. 쫙 깔려 있었던 이불, 이거 아까 뭐였었죠? 뭘 은근히 빗대어 표현했던 거야? 봄눈이었죠? 이연과 형식적으로 대응된다는 게 느껴지죠? 자, 이연에도 요 위치에 요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점심 무렵에는 뚜뚜뚜뚜뚜뚜. 점심 무렵에는 뚜뚜뚜뚜뚜. 자, 이연과 형식적으로 대응되고 있죠. 그래서 비슷한 게 반복되면서 리듬감 만들고 이런 변화를 느끼게 하죠. 이연과 달라졌어요. 이연과 유견이 달라졌어요. 변화했어요. 변화. 어떤 뭔가 변화. 봄눈이 녹았어요. 봄눈이 녹고 쫙 깔린 이불을 모조리 걷어가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걷어간 거야? 마치 엄마가 일어나! 우리 누워있으면 이불을 걷어가는 거 마냥, 그죠?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그런 거 뭐냐? 이제 이불을, 봄눈 깔린 부분을 이렇게 걷어간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사람이 와서 이 봄눈을 다 걷어간 게 아니죠. 따뜻한 날씨로 인해서 봄눈이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봄이라고 할까? 봄이 걷어간 거죠. 스프링이. 그지? 그거를 마치 사람처럼
걷어가 버렸다.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의인법이라는 표현법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겠다. 계속 갑니다. 그래서 7연 이불이 거친 그 자리에는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처럼 봄눈이 싹 녹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처럼 자 직유법 보이고요. 파란 싹들이 왁자지껄 피어났다. 이 파란 싹을 뭐에 빗대어 표현한 거야? 아이들 같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에요, 파란 싹이에요. 파란 싹인 거지. 표현하고 싶은 대상은 파란 싹인 거지. 그걸 아이들 같다라고 빗대어 표현한 거죠. 요게 원관념이고 요게 보조관념이죠. 원관념은 원래 표현하고 싶은 대상, 보조관념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가져온 대상. 그게 이제 보조관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파란 싹 눈앞에 그러니까 시적하자가 자다 일어나서 다음날 돼서 봄눈 녹았더니 그 들판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더라. 아니에요. 아이들 없어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 이해한 거예요. 눈앞에 뭐가 있는 거야? 파란 싹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아이들 같다고 표현했을까? 파란 싹을 선생님 말 다시 바꿔볼까? 이불이 거친 그 자리에는 공부하다가 찌들어 공부에 찌들어 있었던 최경일 선생님이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다. 막 이러면 여러분들 좀 뭔가 갑자기 이상하죠. 그죠? 근데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처럼 얘네들 잘 잤어. 10시간 이상 자잖아요, 애들은. 여러분들도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그립죠. 자, 10시간 이상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제 막 이제 그래서 일어나서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러면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왁자지껄. 그죠? 이런 것들도 음성상징어이죠. 음성상징어. 요것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음성상징어. 그냥 막 힘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왁자지껄.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일어나 있다. 그죠? 그래서 봄의 생동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야. 봄의 생동감. 활력.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성상징어가 이 시에서도 이렇게 중간중간 사용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나직나직. 그죠? 이런 것들도 음성상징어에 해당하고 요 왁자지껄.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음성상징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요 좌악 요것도 해줘야겠다. 좌악은 사전에 찾아보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원래 표현은 이거예요. 근데 요것도 이런 식으로 뭐 한 거예요? 시적 허용한 겁니다. 요것도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자 선생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특징에는 시적 허용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말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안 하셨으면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셨으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상징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성상징어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하고 의태어를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소리를 흉내내는 말, 모양을 흉내내는 말. 그거를 이제 중학교에는, 고등학교에는 음성상징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둘을 다 아울러서 가리키는 말이다. 됐지? 좋아요. 자, 이렇게 작품 3월 같이 토파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길 시, 윤동주 시인의 작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도 보시면은 자유시, 서정시에 해당하죠. 거의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시들이 자유시, 서정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목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쫙 뻗어 있는 어떤 길도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딱딱 걸어가는 이런 어떤 도로도 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런 말도 쓰잖아요. 내 인생길. 그죠?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죠? 이런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내 인생 도로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내 인생, 내 삶, 내 운명, 뭐 이런 어떤 뭔가 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죠. 상징적 의미.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다 배우고 왔잖아. 그렇죠? 이 길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목의 이 길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눈치채셨죠? 자, 1연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작품 3월이라는 작품은 비유법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길이라는 작품은 상징법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드립니다. 3월에선 비유법 무조건 나오고 새로운 길에서는 상징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건 안 낼 수가 없어. 이건 붕어빵에 들어있는 붕어 같은 거예요.
붕어빵엔 붕어가 없죠. 팥이 있죠. 자, 어쨌든 붕어빵에 들어있는 팥과 같은 거 이거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성격 보시면 상징적, 의지적 되어 있죠? 상징은 무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의지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의지, 내 뜻이 향하는 방향이죠. 뜻의 향하는 방향, 내 뜻이 가는 거. 그게 의지죠. 그죠? 그래서 의지적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뭐 소망적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뭘 바라는 거야.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의지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고자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자기에게 주어진 숙명, 운명 이런 것들을 해내려고 하는 의지. 그죠? 그거 피하지 않고. 그죠? 나 안 할래. 못 가겠어. 그게 아니라 갈 테다. 뭐 이렇게 등고잡이 뭐 이런 거. 그죠? 의지. 우리에게도 일강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의지. 그죠? 그 의지적인 작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작가가 윤동주 시인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많은 울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 친구들 윤동주 시인,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항상 1위에 이제 랭크가 되어 있는 윤동주 시인이죠. 그죠?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시대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숭고하게 살다간 시인이시죠. 광복을 채 눈으로 보지 못하시고 그해 이제 초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광복을 못 봤어요. 그죠? 너무 안타깝지. 그치?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많은 어떤 저항적인 그리고 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어떤 고민 그 젊은이가 혼자 맞닥뜨려야 했던 어떤 시대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윤동주 시인의 시에는 많이 담겨 있고 아름답게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작품입니다. 그죠? 자, 그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이라는 작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어떤 시인으로서의 어떤 고백, 고뇌가 있었는가. 그게 이제 이 작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작품이 울림이 큽니다. 자, 특징 볼게요. 인생, 삶이라는 그죠?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것의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는 그것에 반대되는 말을 알면 돼요. 추상적의 반대는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그러니까 얘는 구체적이지 않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추상적의 반대는 구체적. 그럼 추상적인 개념은 구체적이지 않은 개념. 이런 리모컨 구체적이죠? 눈에 딱 보이잖아요. 실물, 물체가. 그죠? 책상, 칠판 딱 보이잖아. 이거 구체적인 거예요. 근데 추상적인, 구체적이지 않은 개념들이 있죠. 어떤 거 있어요? 사랑, 희망, 용기, 우정, 희생, 뭐 배려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의지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추상적 개념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이게 눈에 잘 안 보이죠. 그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딱 뭐다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걸 길이라는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했다. 그렇죠? 그래서 길이 인생, 삶을 상징한다. 자, 일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요걸 조금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다.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학교들이 참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다. 요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다르게 해볼까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요걸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들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식 선택지 활용될 수 있으니까.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요거예요. 길. 상징적 소재 이겁니다. 활용하여 말하는 이의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이 길을 뭐 하겠다라고 얘기하냐면 걸어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렇죠? 그런 삶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시어 문장 구조, 연의 반복을 통해 무엇이든 반복되면 뭐 한다? 앞에서 배웠죠? 리듬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운율. 알겠죠? 그것도 시니까. 그렇지? 이 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좋아. 자, 그러면 작품 토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는 이게 요게 다예요. 그죠? 오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간결하죠. 그죠? 우리
꼬꼬마 귀염 뽀짝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그죠? 연과 행의 개념은 다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한 줄 건너뛰면은 요게 연이죠. 그래서 1연, 2연, 3연, 4연, 5연. 그리고 하나하나 한 줄 한 줄을 요걸 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1연, 1행, 2행, 2연, 1행, 2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할 수 있겠죠? 연과 행이고요. 시는 이렇게 연과 행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리드미컬한 함축적이고 압축적인 그런 갈래죠. 그렇죠?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 종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포인트 빡빡빡 잡습니다. 일단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시적 화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딴따단따단 숲과 마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숲과 마을을 향해. 내와 고개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간다고? 숲과 마을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하고 고개는 뭐죠? 여기를 가기 위해서 건너야 하는 거죠. 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고개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야? 숲과 마을이야. 그러니까 여기 숲과 마을은 뭐예요? 시적 화자가 가려고 하는 곳이죠. 시적 화자가 가려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가려고 하는 곳에 내가 있고요, 고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막 가다가 막 물이 막 흐르는 뭐가 있어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해요? 볼짝 고개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아 가기 싫은데 뭐 이게 아니라 넘어간다. 그치? 그러니까 내하고 고개는 시적화자 눈앞에 있고 이걸 가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뭐예요? 장애예요. 혹은 시련 혹은 고난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시적화자는 넘어요. 건너고 넘어요. 이겨내겠다라는 뭐예요? 이게 의지죠. 의지. 난 가겠어. 숲과 마을로. 내 앞에 내하고 고개가 있지만 난 그걸 넘어설 테야 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 가고 싶어하는 곳. 그럼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꿔볼까? 화자가 가려고 하는 곳, 가고 싶어하는 곳. 우리가 시를 감상하다 보면 이런 표현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가고 싶은 장소, 이상향. 여러분들 좋아하는 어떤 그 바라는 어떤 이성의 그거 어떤 외향이라든가 뭐 이런 특징은 이상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어떤 형태죠, 그죠? 근데 가고 싶은 장소는 이상향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도 익숙하게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향을 향해서 뇌하고 고개가 있지만 그걸 이겨내려는 의지가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걸 윤동주 시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러면은 우리의 입장이라면 뭘까? 저 숲과 마을, 구가 만점이죠. 거기를 향해 가기 위해서 내하고 고개가 있을 거예요. 막 내 시험 못 보게 하려는 방해하려는 막 막 SNS 막 컴퓨터 게임 막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그걸 이겨내고 가는 거죠. 그지? 우리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일제강점기 요거 지금 새로운 길로 보셔야 되죠. 새로운 길. 제목이 지금 잘못됐는데 요건 크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라는 윤동주 시인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윤동주 시인 입장에서는 뭐였을까? 자유, 평화, 조국 광보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걸 향해서 가는데 나의 앞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뭐요? 일제강점기의 시련과 고난. 그걸 이겨내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래서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 여기로 가는데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거야 라는 의지가 드러나는 거야. 말을 좀 달리 해볼까? 어제는 갔지만 오늘은 망설이는. 이러면 뭔가 안 갈 것 같잖아. 그죠? 나의 길, 새로운 길. 이러면 길을 가기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제도 가고 난 오늘도 갈 거야. 포기하지 않을 테야. 뭐 이런 거잖아요. 나의 길, 새로운 길. 그죠? 매번 만나는 새로운 거죠. 그죠? 새로운 거죠.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살 거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10초 뒤도 잘 모르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미지의 개념이죠.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시적화자는 민들레도 만나고 까치도 날고 아가씨도 지나갈 거고 바람도 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길을 걷다가 만나는 대상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 나쁜 거는 없어요. 나쁜 건 없어요. 그렇죠? 길 가다 만나는 어떤 다정한 대상들. 그리고 시적 화자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약간 리드미컬하지 않습니까? 뭐뭐가 뭐뭐하고 뭐뭐가 뭐뭐하고 뭐뭐가 뭐뭐하고 뭐뭐가 뭐뭐하고. 그지? 문장 구조가 반복돼서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돼서 리듬감을 느끼게 합니다. 요거를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대꾸법이라고 하죠. 대꾸법. 대꾸법.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하는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4연에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또 길이라고 길을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선 오늘도 점점점 내일도 점점점 점점점 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거 생략법입니다. 생략법. 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법들이 막 우수수수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라 막 쏟아져요. 그죠?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면 특별히 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을 했는데요. 생략을 하면서 얻는 효과는 뭐냐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으니까 독자가 상상하게 되잖아요. 뭔가 여운을 주는 거예요. 여운. 여운을 줘요. 그죠? 그런 여운. 뭔가 남는 감정. 영화 보고 나면 후폭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감정을 준다는 거예요.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갔는데 나는 내일도 뭐 할 거다라는 거야. 생략되어 있지만 뭐 할 거라는 거야. 갈 것이다. 이 얘기죠. 의지의 표현이에요. 의지의 표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아하.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이거 어디서 봤어요? 1연에서 봤죠. 그죠? 1연에 있던 내용들이 한 번 더 반복됐습니다.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수미상관은 배우셨죠? 학교 선생님 분명히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라 이 시에서. 수미상관은 머리수, 꼬리미 서로상 관계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머리하고 꼬리, 시의 머리하고 꼬리 뭡니까? 여기 머리, 여기 꼬리죠. 시의 첫연과 끝연이 서로 관련이 있다, 반복될 경우.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거나 비슷하게 반복될 경우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떤 효과를 거두냐면 기본적으로 반복되니까 운율을 형성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앞뒤가 똑같은 수미상관, 앞뒤가 똑같으면 뭔가 이렇게 데칼코마니 마냥 뭐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것처럼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구조적 안정감을 줘요. 구조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 옆에다가 잘 안 보이니까 요 위에다 쓸게요. 또 어떤 효과를 주냐면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의미가 있을 때 의미가 2번 이상 나타나면 의미를 강조해 주죠. 한 번 하면 강조가 안 되고 2번 하면 강조가 돼요. 그죠? 여러분들 핸드폰 사달릴 때 어머님 핸드폰 사주세요. 한 번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주 사달란 말이야. 네, 강조하면 의미 이렇게 반복하면 의미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2번 이렇게 앞뒤로 반복되니까 강조되고요. 이렇게 의미를 강조하니까 독자에게 남는 여운이 생기죠. 여운. 수미상관의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이 시에서 사용된 일연과 끝연이 반복되는 수미상관의 표현상의 특징의 효과로 표현법의 효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2, 3, 4, 5 엉뚱깽뚱한 거 하나 내겠죠. 이런 식으로 쉽게 뚝딱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 표면적으로 보면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죠?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럼 이제 시적하자가 나는 지금 서울로 향해 갈 테다. 나는 부산으로 향해 갈 테다. 그런 로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구나. 나의 어떤 운명이구나.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이런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땐 그냥 뭐 열심히 살겠다라는 시인 것 같은데 윤동주 시인의 시작품이니까 이제 울림이 생기는 거죠. 일제강점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 진짜 중요한 거, 소중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 온몸으로 살아서 부딪히신 게 이제 윤동주 시인의 삶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또 감동을 느끼면서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 들어갑니다.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라는 작품이 이제 마지막 소설 작품인데요. 현대 소설, 단편 소설이고요. 제목은 소나기입니다. 소나기 아시죠? 그렇죠? 잠깐 사이에 왁 하고 내리는 비. 잠깐 내리는 비. 그죠? 길게 내리면은 장마잖아요. 그죠? 장마 아니라 소나기 왁 하고 내리는 비. 그럼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작가는 이 작품의 제목을 소나기라고 정했을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년과 소녀의
짧고 순수한 사랑. 그것이 소나기와 연결된다라는 거지. 소나기라는 비도 한 번에 와악 하고 짧게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물론 작품의 주요 제재이기도 합니다. 소년과 소녀가 급히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 소나기를 같이 피하면서 소나기를 가까이 피하면서 적자 소년과 소녀가 친밀해지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이렇게 그냥 뭐 계속 놀다가 소나기가 오면서 같이 비를 피하면서 좁은 수숫단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약간 살을 맞대서 그렇죠? 추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순수한 거 애들이에요, 애들. 그래서 막 그래서 선생님만 생각했을까? 자, 이렇게 살을 맞대고 이렇게 따뜻하게 추운 가운데 서로 이렇게 지내다가 개울물을 건널 때도 이 소나기로 인해서 물이 불어나가지고 개울물 건널 때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도와주면서 건너는 급속하게 친밀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동시에 소녀의 비극 원인이 되죠. 읽어보셔서 아시죠? 선생님 결말 얘기해도 되죠? 스포일러 아니죠, 그죠? 아 몰라? 아 그래도 말할래. 어쩔 수 없어. 소녀 죽어요. 마지막에 결말에서 그죠? 원래 아프거든요. 좀 병약한 애였는데 이 소나기를 맞고 이제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비극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 소녀의 비극의 죽음, 어떤 비극, 그것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의 짧고 순수한 사랑, 요거를 나타내는 제목에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목에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도 아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서정적인 특징, 요거부터 얘기해요. 현대소설, 지은 지 얼마 안 된 소설이에요. 정확하게는 가보개혁 이후에 지어진 소설들, 1894년 이후로 지어진 소설들을 현대소설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외국에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개념이라든가 뭐 서양의 어떤 그 소설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전이라서 그 이전까지는 고전 소설이라고 하고요. 1894년 가보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막 외국 문물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때는 이제 현대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단편 소설, 길이가 짧은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서정적, 상징적, 향토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도 이렇게 다양한 걸 상징하니까 상징적이죠. 그다음에 서정적이라는 것은 선생님 아까 서정시의 그 서정인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작품 중간중간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이 있어. 시적인 표현들이 있어. 그거예요. 그게 서정적인 거예요. 근데 향토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향토적은 반대말이 뭐냐면 도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적이지 않은 거예요. 약간 시골 느낌 나는 거죠. 시골. 시골 어떤 분위기? 그래서 비슷한 말로 뭐가 있냐면 이런 표현도 써요. 토속적 이라는 표현도 써요. 향토적, 토속적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아닌 거예요. 시골의 느낌. 막 이런 느낌. 막 이런 느낌.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 배경은요, 시간적 배경 가을이고요, 공간적 배경 농촌입니다. 이야기거리 소나기고요, 소년과 소녀의 짧고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특징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되고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체가 돋보인다. 요게 이제 시적 표현이에요. 시적 표현. 뭔가 시처럼 표현해 놓은 거예요. 시처럼. 뭔가 이렇게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뭔가 많이 해석할 수 있게끔 예쁘게 표현해 놓은 거죠. 가을 농촌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그려냈고 상징적 소재와 복선을 활용해서 주제를 드러냅니다. 상징적 소재, 소나기도 그렇고요. 소나기 말고도 뭐 조약돌, 처음에 소녀가 소년한테 이 바보 하면서 조약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돌 던지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이거는 애기가 사람을 겨냥해서 던진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다가 너 왜 나한테 와서 말을 안 거냔 말이야 하면서 소녀가 조약돌을 먼저 던지거든요. 소년에 대한 소녀의 관심을 드러내죠. 그리고 소년은 그 조약돌을 들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거죠? 관심 없으면 이런 행동 안 하죠. 쟤 뭐야? 막 이러면서 갈 텐데 걔가 던진 조약돌을 주머니에 넣고 소녀가 없을 땐 그 조약돌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조약돌은 소녀에 대한 소년의 관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약돌이 소녀가 던질 땐 소년에 대한 관심이고 소년이 주머니에 넣었을 땐 그 조약돌은 소녀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에 호두도 따요. 호두. 소녀 주려고. 그렇죠? 그리고 아빠가 그 소년의 집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소년의 집에 이제 뭐가 일이 있어서 가려고 할 때
얼룩수탉을 데려가라고, 큰 거 데려가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소녀에 대한 마음이죠. 그죠? 자, 그런 식의 상징적 소재가 드러나고, 복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선은 뭐냐면 소설에서 뒤에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그런 장치, 소설 기법인데 뒤에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그런 장치를 복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포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막 갑자기 부금이 바뀌어, 버버버버버버 뭐 이런 거, 뭐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복선이죠. 그리고 막 누가 막 이게 막 꼭 알잖아요. 막 공포 영화 보면은 얘 안 될 것 같은데, 얘 못 살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오잖아요, 그죠? 그런 막 행동을 하죠, 막, 그죠? 그런 것들도 얘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이 소설에서도 뒤에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먹구름이 몰려온다, 이 소나기가 내릴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죠? 삽시간에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뭔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걸 암시하는 거야. 복선입니다, 복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 자, 소설 내용 원래 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일정 부분만 수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줄거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마 학교에서도 교과서에 제시된 정도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시된 작품 중에 내용 중에 조금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품 토파 보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어디에서 살다 온 애예요? 소녀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죠. 윤초신의 증손녀, 그리고 얘는 서울에 살다가 온 애예요. 그죠? 이 소녀에 대한 정보죠. 그죠?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되는 것은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소년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고 얘는 어디서 살던 애예요? 농촌에서, 시골에서 살던 애예요. 쭉 살아온 애. 그죠? 그리고 이 소녀는 뭐예요? 윤초신의 증손녀고 도시에서 살다 온 애예요. 서로 다른 생활 성장 배경이 있었던 애예요. 그 둘이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소년이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자는 누구? 자, 윤초신의 증손녀가 어디서 왔노? 서울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쟤 왜 저기서 놀지? 개울문 못 봤나?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래서 소년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지금 느껴지죠? 소년이가 개울물에서 소녀가 리본 하나 달아주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걸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야. 관찰하는 거야. 그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소녀가 물장난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서. 이제는 어디서 한대요? 징검다리 한가운데서. 여기에 지금 소녀가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소녀는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전문용어로 길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길을 막아놓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야, 비켜! 뭐 하든가. 그죠? 뭐 돌아가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소녀는 개울뚝에 앉아버립니다. 말도 하지 않고 뭐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냥 멀리서 쳐다보고, 쟤 누구? 쟤 뭐래? 뭐 하는 기가?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소년의 소극적 태도가 드러나죠. 소년은 소년을 모를까? 얘가 오는 걸 모르고 길을 막고 있는 걸까? 아니에요. 소년은 소년을 알고 있어요. 말하고 싶어요. 근데 얘가 말을 안 해. 가까이 오지도 않아. 그죠? 그런 거에 비하면 소년은 굉장히 적극적이죠. 자, 길막을 시도했잖아. 그죠? 소년은 적극적인 애예요. 이 둘의 인물상의 성격이 대비된다라는 것도 이 작품의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가면 인물의 성격이 조금 더 바뀌죠. 소년이 얘가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자, 아무튼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 그리고는 훌쩍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가. 다 건너가더니 회기리로 돌아서면 이 바보 하면서 조약돌을 던지는 거야. 그죠? 이게 뭘까? 이 바보의 의미는 뭘까? 언어폭력인가요? 학교폭력인가요? 그죠? 그거보다는 서운함의 표시죠. 서운함. 왜 서운한 거예요? 아는 척을 안 하니까 말을 걸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바보 하면서 조약돌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조약돌은 소년에 대한 소녀의
관심이죠. 그죠? 이게 막 싸우자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못 이 사인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한판 붙자 뭐 이게 아니에요. 그죠? 소년에 대한 소녀의 관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자, 이런 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소녀가 잠깐 동안 없어요. 소녀가 없어져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이때의 조약돌은 뭐라는 거야? 이때의 조약돌은 소녀가 던진 조약돌에서는 소년에 대한 소녀의 관심이지만 이때의 조약돌이 이제 바뀌었어요. 소녀에 대한 소년의 관심이죠.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같은 조약돌이지만 선생님이라면 의미를 구별할 겁니다. 같은 조약돌이지만. 그치? 상징적 의미가 달라졌어. 아하. 그다음에 계속 가봅시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 지나가고 둘이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리고 소나기도 한 차례 이제 같이 이제 보내고 소녀가 좀 아파서 그리고 이제 소녀가 소년한테 얘기해 주죠. 나 이번에 이사가 이제 못 볼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소녀에게 뭘 줘야겠다. 그죠? 이 생각에 이날 밤 소녀는 몰래 덕세 할아버지는 호두밭으로 갑니다. 낮에 봐도 어떤 나무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호두를 따려고 하죠. 근저 근동에서 제일 가는 이 덕세 할아버지는 호두를 소녀에게 맛보여야 한다는 생각만이 앞섰다. 그럼 이 소녀 호두는 뭐예요? 소녀에 대한 소년의 애정, 뭐 마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지. 그죠? 소년이 그리고 또 요 소재 말고도 소년이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는데 윤초시댁 간다. 그 윤초시댁 증손녀가 소녀잖아요. 제사상이라도 놓으시라고. 그럼 큰 놈으로 가져가지. 저 얼룩수탉으로 해서 호두하고 얼룩수탉을 추천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년의 입장에서는 얼룩수탉이 커 보이니까 암탉보다는 커 보이니까 얘를 데려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요? 윤초시 아저씨를 좋아해요? 아니에요. 소녀에 대한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 이렇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 중심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상징법을 배웠으니까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을까 감히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 자, 그리고 이런 상징적 표현 말고도 이런 시적 표현들도 나오거든요. 자, 배경이 묘사된 부분에 보시면 자, 소녀가 갈 꽃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어.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이 바보하고 소녀가 이렇게 막 총총총총 가는데 갈대꽃이 걸어가는 것만 같았대. 시적이죠. 낭만적이죠. 로맨틱하잖아요. 그 다음에 뒷부분 줄거리 부분에 보시면 계열물이 날로 여물어 갈 때쯤이라는 이런 식의 표현들도 실제 소설에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적인 감각적인 표현이죠. 여물다라는 것은 이제 알이 꽉 차고 이제 그 곡식이 익어가고 열매가 익어가는 걸 여물다라고 하는데 계열물이 날로 여물어 간다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죠? 계열물이 날로 여물어 간다.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걸 이렇게 뭐 과일이나 이런 그 곡식 이런 것들이 여물다라고 쓸 때 쓰는 그 여물다라는 말을 써가지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1회 첫 번째 소단은 그렇죠. 중요한 부분들 같이 캐치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간고사의 핵심 분수령이 될 핵심 포인트가 될 부분은 1회 첫 번째 소단원, 이 문학 파트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양한 표현법들 우리의 친구들을 좀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지. 그치?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면서요. 2강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생생지락 되소서.